이맘때면 사오수는 꼭 혼자였다. 연휴는 오지만 사람은 오지 않았다. 전 부치는 소리, 국 끓는 냄새, 텅 빈 부엌을 가득 채운 음식들. 그 모든 게 명절의 전부였다. 가족이 온다는 설렘은 언젠가부터 또 온다는 부담으로 바뀌었다. 반가움보다 걱정이 앞섰고 상을 차리는 손끝에선 기대보다 의무가 먼저 묻어났다. 그녀는 그래도 묵묵히 손을 놀렸다. 수십 년을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번에도 깻잎을 다듬고 나물을 무치고 떡국떡을 헹구며 그녀는 가만히 생각했다. 이게 정말 가족을 위한 시간인가요? 아니면 가족이라는 이유로 치르는 고된 예식인가요? 후라이팬에 기름이 퍼지며 탁 하고 튀는 소리에 그녀의 손등에 기름방울이 맺혔다. 살짝 따가웠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아직 해야 할 게 많았고 누군가는 이 상을 보며 잠깐이라도 기분 좋아하겠지 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단체 채팅방에 글을 남겼다. 명절 조심해서 내려오렴. 눈 온다니 길 미끄러울 수도 있다. 잠시 후 조용했다. 읽음 표시도 답장도 없었다. 사오수는 휴대폰을 뒤집어 탁자에 내려놓았다. 잠시 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받았지만 목소리는 건조했다. 이번엔 명절이랑 애학원 스케줄이 겹쳐서 좀 늦을 것 같아요. 토요일쯤 갈게요.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 건 이미 여러 번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며느리는 통화에도 나오지 않았다. 사오수는 괜찮다고 알겠다고 말하며 통화를 끊고 부엌으로 돌아왔다. 그 순간 안쪽 냄비에서 미역국이 넘쳐 흘렀다. 그녀는 서둘러 불을 줄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점심이 지나고 작은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사오수는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부터 어떤 말을 들을지 알고 있었다. 엄마, 이번에 내려가면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번 달에 좀 급하게 들어갈 때가 있어서요. 명절에 미리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돈 얘기였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레퍼토리.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작게 대답했다. 알겠다. 이번에도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작은 며느리는 전화를 바꾸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어머님, 이번엔 동태전이랑 동그랑땡 좀 넉넉히 해주시겠어요? 근데 조미료는 지난번 거 말고 저번에 말한 유명한 브랜드 걸로요. 사오수는 전화를 끊고 다시 주방에 섰다. 가스불을 켜고 국간장을 조심스레 부으며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이 집의 식당 주방장 같은 존재가 된 걸까요? 언제부턴가 이 집엔 대화보다 요구가 먼저였다. 감사보다 계산이 사랑보다 액수가 앞섰다. 기름 냄새가 진하게 퍼진 주방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밖은 눈이 내리고 있었고 주방 창가에 닿은 하얀 빛이 슬쩍 사오순의 뺨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다 주는 게 부모라 믿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죠? 그녀는 다시 손을 들었다. 명절은 오고 있었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가족이 올 테니까요. 그들이 오는 동안 그녀는 또 밥상을 차릴 것입니다. 설날 아침 사오수는 여느 때처럼 새벽부터 상을 차렸다. 불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하나하나 정성 들여 담은 음식들을 큰 상 위에 놓았다. 떡국, 나물, 전, 생선. 차례상엔 빠진 것 없이 준비되었지만 그 속엔 기쁨도 설렘도 담기지 않았다.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재빨리 앞치마를 벗고 문 앞으로 나갔다. 먼저 도착한 건 작은아들이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손주들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않았다. 며느리는 트렁크를 열더니
고개를 돌린 채 말했다. 동태전은요? 저번엔 조금 모자랐잖아요. 이번엔 넉넉히 하셨죠? 사오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웃음은 입술 끝에서만 머물렀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작은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손주들은 소파에 길게 누웠다. 누구 하나 부엌으로 들어와 물 한 잔 건네는 이는 없었다. 잠시 뒤 큰아들네가 도착했다. 크고 고급스러운 승용차에서 내린 큰 며느리는 손주들을 챙기느라 바빠 보였고 인사는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 한마디로 끝이었다. 그 말조차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툭 떨어졌다. 식탁 위엔 음식이 가득했지만 말은 없었다. 아니, 말이 없진 않았다. 손주들은 고개 숙인 채 게임 얘기를 하고 있었고 며느리들은 서로가 들으라는 듯 작게 속삭이기 시작했다. 큰 며느리가 말했다. 요즘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니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음식이 줄긴 했네요. 작년엔 전 종류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작은 며느리가 받았다. 맞아요. 동태전은 딱 필요한 만큼만 있네요. 혹시 세뱃돈도 줄어드는 거 아니죠? 요즘 물가가 올라서요. 그 순간 사오순의 손이 멈췄다. 방에서 봉투를 꺼내오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정성껏 준비한 붉은 봉투 5장을 손주들에게 건넸다. 아이들은 대충 고개만 숙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다시 휴대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뒤돌아서는 큰 며느리의 말이 귓가를 스쳤다. 작년엔 20만 원씩이었는데 올해는 10만 원이네. 다음엔 아예 봉투가 없어지려나 몰라요. 작은 며느리는 웃으며 대꾸했다. 그러면 애들 안 오겠죠. 안 그래요? 그 웃음소리는 너무나 가볍고도 또렷해서 사오순의 귀를 깊게 때렸다. 봉투 속 금액이 그녀의 가치가 되어버린 순간 자식을 향한 지난 시간의 헌신이 그렇게 쉽게 환산되는 순간이었다. 사오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 손주들이 떠들고 며느리들이 깔깔대는 소리를 들으며 찻잔을 조심스레 들어 올렸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아이들에게 준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고 마음이었는데 왜 이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뤄지는 걸까요? 그날의 상은 아무도 감사하지 않았고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도 없었다. 오직 돈, 음식, 귀찮음, 그리고 눈치만이 밥상 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무언가가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금이 조만간 크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요. 차례를 지내는 아침, 정갈이 차려진 상 앞에 가족이 둘러앉았다. 그러나 그 자리는 경건함보다 형식이었고 정성보다 피곤이 먼저 깔려 있었다. 사오순이 아침 일찍부터 정리해 놓은 제기 위엔 떡국, 고기, 과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큰아들은 연신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고 작은 며느리는 아이들 입을 막느라 바빴다. 손주들은 방금 전까지 게임기 화면에 빠져 있었고 조상 앞에 선 얼굴은 모두 공허했다. 가족의 머리 위로 향이 천천히 타올랐지만 그 연기엔 추억도 없고 감정도 없었다. 그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눈빛들. 사오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닫고 있었다. 세배 시간이 되었다. 손주들이 줄을 서서 고개를 숙인다. 그 모습마저도 어색했다. 가슴을 두 손으로 가지런히 모으는 아이는 없었고 말끝마다 세뱃돈이 묻어 있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머니, 세뱃돈 주세요. 그녀는 조용히 봉투를 꺼내어 손에 쥐어주었다. 5 아이에게 건넨 붉은 봉투. 각각의 봉투는 작년보다 액수를 조금 줄였다.
사오수는 그 사실이 마음에 걸렸지만 예전처럼 여유롭지 않은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액수가 아니라 표정이었다. 큰 며느리는 아이가 봉투를 받자 힐끗 안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돌아앉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작년엔 20만 원이었는데 요즘엔 용돈도 인플레이션이 오나 봐요. 작은 며느리는 조용히 웃었다. 내년엔 그냥 손만 비비고 오라고 하실라. 두 사람의 말은 작게 그러나 똑똑히 들렸다. 사오수는 잠시 손을 멈췄고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 순간 큰아들의 말이 터졌다. 엄마도 이제 연세 드셨는데 차례 준비 이런 거 줄이셔도 돼요. 어차피 요즘 누가 이런 거 제대로 하나요? 사오수는 조용히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미세하게 떨렸다. 이건 너희가 어릴 적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다음 해에도 내가 지켰던 거다. 겨울에 손이 트고 허리가 휘어도 그게 나한텐 너희 키보다 큰 의미였단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끝나기 전에 끊겼다. 작은 아들이 말했다. 엄마,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우리야 좋죠. 내려오면 밥 다 돼 있고 애들은 용돈 받고. 근데 엄마 너무 힘드시지 않겠어요? 사오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에 더 깊은 피로를 느꼈다. 그들의 말은 걱정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였다. 그녀가 왜 이렇게까지 해왔는지에 대한 이해는 없었다. 그날의 차례는 그렇게 끝났다. 밥상 위엔 음식이 가득했지만 마음은 비어 있었다. 대화는 봉투와 시간, 돈과 스케줄로만 이어졌고 누구 하나 사오순의 눈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랑 없는 의뢰는 왜 이렇게 시끄럽고도 공허한가요? 눈앞에 가족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낯설미 곧 익숙해질 것 같아 더 서글펐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자 가족들은 제각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주들은 다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봤고 큰 며느리는 가방을 챙기며 아이들의 재킷을 꺼냈다. 설거지를 하려는 사람은 없었다. 작은 며느리는 슬그머니 주방을 스쳐 지나가며 말했다. 어머님, 이건 그냥 담아두지 마시고 냉동실에 바로 넣으세요. 지난번처럼 상하면 안 되니까요. 사오수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전 붙이던 때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멈춰 있었다. 큰아들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다 무심하게 물었다. 엄마, 요즘도 친구분들이랑 어디 모임 같은 거 하세요? 좀 나다니셔야 기분 전환되실 텐데. 그 말은 염려라기보단 대화를 위한 습관적 말투에 가까웠다. 그녀는 잠시 웃었지만 금세 미소가 사라졌다. 그런 말 한마디로는 이 공허함이 덜어지지 않는다는 걸 그는 알지 못했다. 그 순간 작은 아들이 다가왔다.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그녀 옆에 앉았다. 엄마, 사실 이번에 좀 급하게 들어갈 때가 있어서요. 명절 지나고 정리되면 말씀드리려 했는데 지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나중에 꼭 갚을게요. 사오수는 그 말을 들으며 수저를 놓았다. 그녀는 작게 되물었다. 얼마나 필요하니? 작은 아들은 망설이다 말했다. 1,000만 원만 가능할까요? 지금 상황이 좀 그래서요. 애 학원비도 밀렸고 집 수리도 급해서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정지한 듯했다. 큰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고 작은 며느리는 말없이 물컵을 들었다. 손주들은 여전히 게임 속에 빠져 있었지만 사오순의 마음은 거기에서 뚝 끊겼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찬장 안에서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냈다. 지난 몇 달 동안 병원비나 생활비에 쓰려던 금액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아무 말 없이 작은 아들에게 건넸다. 작은 아들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들렸지만 그녀는 듣지 못한 듯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식구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큰 며느리는 고개만 살짝 숙이고 나가며 말했다. 어머님, 음식 잘 먹었어요. 이따 도착하면 문자 드릴게요. 작은 며느리는 봉투를 슬쩍 확인하더니 작게 말했다. 역시 어머님밖에 없네요. 이런 큰 도움 받기 참 쉽지 않죠. 그녀의 말투에는 고마움보다는 안도의 기색이 짙게 묻어 있었다. 그걸 본 사오순의 입가엔 마른 미소가 스쳤지만 금세 사라졌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엔 고요가 찾아왔다. 방마다 남은 음식 냄새와 뒤엉킨 이불, 흐트러진 쿠션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사오수는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그들이 남긴 온기를 느끼려 애썼다. 그러나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다 주고 나면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게 다 돈으로 바뀌었네요. 그 순간 부엌 쪽에서 그릇이 하나 떨어져 깨졌다. 놀란 것도 잠시 그녀는 천천히 조각을 주워 담았다. 손끝이 살짝 베었지만 피는 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쓰레기 봉투를 묶으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제 정말 그만해야겠죠. 명절 다음 날 아침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사오수는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다. 부엌에서 전날 먹고 남은 음식 냄새가 아직도 희미하게 맴돌았고 거실 구석엔 손주가 흘린 과자가 그대로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빗자루를 들고 하나하나 쓸어 담았다. 탁자 위에는 어젯밤 남몰래 꺼내어 다시 넣은 봉투가 놓여 있었다. 작은 아들에게 준 그 돈. 그것이 생활비로 쓰일 줄 알았던 자신에게 남은 건 찬장 속 비워진 통장 하나였다. 그녀는 한참을 앉아있다 휴대폰을 꺼냈다. 오랫동안 망설였고 그 끝에 단체 채팅방을 열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마음은 명확했다. 앞으로 명절엔 오지 말거라. 각자 가족끼리 편하게 보내자. 나는 나대로 조용히 지내려 한다. 너희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상 차리지 않겠다. 잠시 보내기를 망설였던 메시지는 손가락 한 번으로 끝났다. 보낸 시간은 오전 9시 30분. 그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창문을 열었다. 밖에는 눈이 녹고 있었다. 며칠 전만 해도 쌓였던 눈이 조용히 사라져가는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느꼈다. 마음속 어디엔가 얼어붙어 있던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다고요.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다. 휴대폰은 조용했다. 읽음 표시조차 없는 단체 채팅방. 그 누구도 전화하지 않았고 문자 한 줄도 없었다. 그녀는 작은 오디오에서 조용한 음악을 틀고 차 한 잔을 마셨다. 조용히 마주한 텅 빈 거실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있었다. 시간이 더 지나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큰아들이 전화를 걸었다. 사오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통화를 받았다. 어머니, 문자 받긴 했는데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서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냥 말 그대로다. 이젠 명절에도 오지 말라는 얘기다. 이제 나도 내 명절을 좀 가져보려 한다. 큰아들은 당황한 듯 말했다. 갑자기 그러시면 저희도 당황스럽죠. 명절은 가족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녀는 웃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에 묘한 슬픔이 일었다. 가족이 함께하는 날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했던 거다. 하지만 이제는 그 함께가 무엇을 위한 건지 모르겠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전화기 너머에선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통화를 마무리했다.
이야기는 끝난 것 같구나. 이젠 정말 각자 편한 길을 가졌구나. 전화를 끊고 그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그 순간 집안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번 정적은 어제와는 달랐다. 어제는 상실이었고 오늘은 결심이었다. 사오수는 그 조용한 거실 한복판에 앉아 스스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보지 못했던 나라는 사람을 말입니다. 설날 아침, 집안은 조용했다. 이른 새벽부터 전 부치는 소리도 없고 음식 냄새도 피어나지 않았다. 달력 위에 동그라미 쳐놓았던 그날. 늘 분주하고 정신없던 명절이지만 오늘만큼은 정적이 길게 깔려 있었다. 사오수는 전날 밤 미리 챙겨둔 보온병 속 따뜻한 물에 티백 하나를 넣었다. 부엌에서 혼자 마주한 설날 아침. 긴 시간 끝에 찾아온 혼자의 명절. 그러나 그녀의 얼굴엔 피로가 아닌 잔잔한 평온이 깔려 있었다.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스웨터 위에 연한 회색 코트를 걸치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섰다. 오늘은 복지관에서 명절맞이 떡국 나눔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동네 복지관. 현관 앞에선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주방 안에선 동년배 어르신들이 함께 떡국을 끓이고 있었다. 사오수는 조용히 조끼를 입고 앞치마를 둘렀다. 어르신, 칼질 잘하시네요. 이모님, 떡은 어디다 놓을까요? 익숙하지 않은 부름이 오히려 낯설게 따뜻했다. 같은 조에 있던 한 중년 여성이 물었다. 어르신, 명절인데 가족들은요? 사오수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각자 보내기로 했어요. 덕분에 오랜만에 손 안 대고 떡국 끓이네요. 그녀의 말에 주변에서 조용한 웃음이 흘렀다. 누군가는 짠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사오순에게는 처음으로 찾아온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설날이었다. 점심이 되자 복지관에선 소박한 잔치상이 펼쳐졌고 주민들과 아이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한 엄마가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의 목소리에 사오수는 고개를 숙였다. 자식과 손주가 아닌 낯선 아이에게 받는 새해 인사. 그녀는 그 한마디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손끝이 찌르르해졌다. 식사를 마치고 복지관 마당으로 나오는 길, 작은 바람이 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겨울 햇살이 이마에 닿았고 그 빛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게 명절이었네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나답게 보내는 하루.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걸었다. 도시락 봉투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은 주머니 속에서 따뜻하게 말아쥐었다. 그날의 명절은 조용했다. 그러나 조용한 만큼 그녀의 내면은 분주히 새로이 정리되고 있었다. 무언가를 내려놓는 일이 이렇게도 가볍고 홀가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비로소 체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갈 무렵 큰아들의 집. 거실엔 여느 때처럼 아이들이 소파에 누워 있었고 며느리는 김을 구우며 한 손으론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때 큰아들이 조용히 휴대폰을 들고 거실 한쪽에 앉았다. 다시 읽어본 어머니의 메시지. 앞으로 명절엔 오지 말거라. 각자 가족끼리 편하게 보내자. 나는 나대로 조용히 지내려 한다. 시간이 지나도 메시지는 수정되지 않았다. 단순하고 짧은 말이지만 무언가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그는 느끼고 있었다. 며느리가 무심하게 물었다. 그 문자 아직도 안 지우셨어요? 어머님 또 마음 상하신 거겠죠. 며칠 지나면 다시 연락 오실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사오순의 프로필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한때 가족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지만
지금은 사진이 비워져 있었다. 남은 건 단색 배경과 간단한 문구 한 줄. 이제는 나답게. 그제야 그는 알 것 같았다. 어머니가 이번에는 정말 다르게 결심했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는 망설이다 휴대폰을 들었다. 번호를 누르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울림 끝에 연결되었지만 들려오는 건 짧은 숨소리뿐이었다. 어머니, 이번엔 바빠서 못 갔어요. 사실 문자 보고 좀 당황했어요. 그냥 다음엔 다 같이 다시 모이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 일은 없을 거다. 이제야 내가 내 마음 챙기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화면 너머의 그녀가 어떤 표정일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그는 무언가 말을 더 하려다 입을 닫고 전화를 끊었다. 작은 아들에게도 전화가 갔다. 그러나 그의 첫 마디는 또다시 돈 얘기였다. 엄마, 지난번에 도와주신 거 진짜 감사한데. 사실 아직 정리가 안 돼서요. 조금만 더 도움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길게 침묵이 이어졌다. 작은 아들은 서둘러 말을 덧붙였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해본 말이에요. 괜히 또 죄송하게 만들었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내 몫의 삶을 살아보려 한다. 돈보다 마음이 먼저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았구나. 전화를 끊고 사오수는 차 한 잔을 내려 마셨다.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연휴가 끝나가는 저녁.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조용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직 늦지 않았기를 바란다는 말. 이젠 나를 향해서만 하려고요. 그녀는 그 순간 자식들이 다시 돌아올지 말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늦게 도착한 깨달음은 그들 몫이었고 늦게 시작된 자존감은 자신의 몫이었으니까요.